인터넷에 접속해서 경계성 성격 장애를 검색해보면 아마 본물 터지듯 정보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괴담에서부터 아돌프 히틀러 같은 잔혹한 독재자를 거쳐 유명한 예술가, 학자,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화면에 뜰 것이다. 오늘 만나볼 책은 가까운 사람이 경계성 성격 장애일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책을 선택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 건데 당신은 이미 경계성 성격 장애에 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성격 장애 중에서도 경계성 성격 장애는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흔한 질병이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걸핏하면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자아상이나 자기인식이 불안정하며 이런 상태가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자기 가치감이 낮다. 만성적으로 공허감을 느낀다. 관계가 강렬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이 증상들의 공통점은 첫째, 불안정이다. 기분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 못해 인간관계도 불안정하다. 인간관계의 경우 처음엔 좋아서 죽다가 금방 실망의 등을 돌린다. 둘째, 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 특히 충동적 행동을 잘 저지르는데 이런 행동은 다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셋째, 불확실한 정체성이다.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명확하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리지 못한다. 사람을 항상 단편적으로만 인식하는데 인식의 기준은 대부분 그 순간 그들에게 무엇이, 누가 중요한가다. 그 결과 내적, 외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환경 요인, 특히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 정서적 방임, 불안한 관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웨일 코넬 의학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오토 컴버그 같은 정신분석학파의 학자들도 유전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협업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러 연구 자료에서 언급한 수치는 추정치로 전체 인구의 약 2%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추출 방식의 임상 실험의 경우 약 20%로 추정되고, 즉 상대적으로 흔한 장애라 볼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 세상을 흑과 백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회복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는 그 도가 지나치다. 환자는 나쁜 것은 전부 바깥, 즉 다른 사람들과 상황 탓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던다.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린다.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남 탓을 한다. 이런 태도는 자기 비판 능력을 떨어뜨린다. 때로 환자는 가족의 아픈 곳을 일부러 건드리고 심하게 모욕적이거나 상처가 될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어린 시절 충분한 존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써먹는 또 다른 전략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종하며 주변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다. 환자의 마음을 움직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성공이다. 미친 듯 집착했다가 죽일 듯 미워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파괴적인 관계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까? 이 책은 경계성 성격 장애를 앓는 당사자가 아닌 그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어떻게 하면 가족이나 친구를 도울 수 있는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를 친절히 알려준다. 이 책을 만난 모두의 삶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가까운 사람이 경계성 성격 장애일 때였습니다.